현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지금 1월 중순이죠.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더 매력적이다. 한국으로 리밸런싱 할 때다. 또는 중국으로 리밸런싱을 좀 하자.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한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면 성장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딴 나라를 몰라서. 딴 나라는 더 처참하다? 예, 더 처참하죠. 그래서, 지난 15년 정도의 OECD 가입 국가의 생산성 향상률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생산성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 토지 이런 걸 전혀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산의 증가, 생산 효율의 증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유튜브가 퀄도 올라가고, 더 또 많이 찍고 이러면 생산성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점점 우리가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맞아요. 또 네트워크 효과까지 생겨서 맞아요.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를 땡기면 이렇게 죽일 따고 계속 좋은 분들이 오잖아요. 예전과 똑같은 퀄리티와 양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뻘 줄거나 뻘 줄죠. 아니면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면 훨씬 퀄이 좋아지거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생산성이잖아요. 그런 거가 측정을 해보면 세계 1위가 이스라엘이고 세계 2위가 한국이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 사실 독자적인 독립적인 나라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쪽이니까. 왜냐하면 미국 유태인 커넥션으로 사실 미국의 연구개발 R&D 외주센터라고 봐야지 그게 독립적인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있는가.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미국의 거의 중동 지역 용병이잖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타냐후를 보면서 저 나라는 정말 나라는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번에 그 결과 시리아 아사드까지 쫓겨나는 거 보면 와 진짜 무섭죠? 삐삐 폭탄 터지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그런 나라인 아주 특수한 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세계에서 우리가 생산성 향상률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잃어버린 몇 년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거기다가 환율도 얼마 전에 1,080원, 1,050원에 있었던 나라가 1,450원, 80원이니까 환율 400원 오르고 생산성 엄청 좋은 나라가 완전히 지금 사실은 신삼저를 만났는데 먼저 원저, 그리고 유가, 저유가, 저환율. 그러니까 1980년대 3저 이후 40년 만에 지금 신삼저를 만난 나라인데 우리 정부가 영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외 환경이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대만이랑 어떻게 하고 북한이랑 어떻게 하느냐가 걱정이긴 한데 그걸 빼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이렇게 지금 불황을 이야기할 때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잃어버린 몇 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생산성이 뭐 박살났냐 아니면 뭐 우리가 디플레이처했냐 아니면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냐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라 망한다 소리만 외치면 그게 사실은 또 그게 컨텐츠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어렵다 동의한다니까요. 정부가 4년 동안 재정 긴축하고 부동산 지금 힘들고 거기다가 심리까지 꺾였으니까 나 인정.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뭐 나라 국가 재정은 독일 다음으로 좋고 대외 순자산 잔고는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고 그렇잖아요. 생산성 향상률은 이스라엘 다음이고 그러니까 다 1등을 못해서 그렇지 세계 2, 3등 정도를 하는 나라를 망한다라고 외치려면 가계부채도 요새 얼마나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거를 대야지 자꾸 저도 썸네일 보면서 이분이 여기 나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보면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또 안 했는데 썸네일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요즘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시장이 안 좋았구나. 주식 시장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저는 원인을 찾는 거죠. 시장 얘기해 주셔서 현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지금 1월 중순이죠.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더 매력적이다. 야, 우리가 더 매력적이다. 이제 시청자들 아무도 귀를 별로 안 기울일 것 같아요. 그 말을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유는요? 네, 일단 오늘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뭔가요? 네, 이제 오늘 띄워놓은 그림이 매해 연말의 PER,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날의 PER이고요. PER과 그리고 그 후 이제 시퀀스 이어라고 하죠. 연속되는 5년의 평균 수익률을 측정한 것인데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점이 이제 모든
지난 100년 동안에 한 해 한 해를 나타내는데 PER이 한 23배 정도까지 지금이죠. 지금이 21.5배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JP 모건의 추정이고 시장 컨센서스는 23배까지 갔다 왔죠. 그 정도 되는 왔다 갔다 하는 레벨에서 그 뒤 5년의 수익률을 보시면 대부분 마이너스잖아요. 네.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점 4개, 5개, 6개. 예. 그리고 그나마 괜찮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0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현재 역사상 최고 레벨의 PER에 도달해 있은 다음에 그 해에 투자를 하면 그 뒤 5년의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특히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이니까 실제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ER이 가지는 의미가 PER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PER이 높을 때 투자를 하면 그 뒤에 투자의 리스크가 높아진다. 근데 그게 딱 언제 터진다고는 말 못한다. 5년 안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지. 그러니까 그 높은 PER이 유지 못되고 펑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평균 수익률이 저 모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 모양의 수익률이 됐다라는 건 그 뒤에 위기가 올 때 약하다. 외부 충격이 올 때 약하다. 지금 이게 S&P 500입니다. 예, S&P 500의 이제 토탈 리턴 인덱스니까 이제 배당 포함 수익률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그래서 특히 지금보다 PER이 더 올라간다면 이제 23배 가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인 게 하나도 없죠. 오른쪽 23X 위에. 예, 그렇죠. 단 하나도 플러스가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더 PER이 오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명목 성장률이 한 5%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중국보다 올해 미국 성장률이 더 높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니까. 그러면 미국 성장률이 5%면 주가도 한 5% 오르면 딱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명목 성장률만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우리가 보면 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한 5, 6% 정도 주가가 오르면 딱 역사적으로 평균 수익률이잖아요. 미국의 역사적인 지난 150년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7% 조금 안 되니까 딱 좋죠. 그래서 올해 미국 장은 한 5, 6% 정도 오르면 정말 좋은 장. 그러니까 이러고 쉬어가면 앞으로 또 엄청 좋은. 왜냐하면 PER이 유지되거나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장이죠. 그래서 올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PER은 10배가 안 되니까. 예, 아니 이건 1년짜리는 뭐 이건 뭔가요? 1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마우스가 있는데 그 빨간 사각형 있는 데가 이제 작년인데 보시면 그 1년 뒤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난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죠.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마이너스가 많지만 미래적인 수익률들도 꽤 많이 났잖아요. 플러스 40%도 꽤 났잖아요. 그래서 올해 장이 미국 장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큰일 나요라는 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올해는 뭐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극단의 수익률이 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PER이 높을 때는 위아래로 변동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근데 5년의 평균 수익률은 결국은 빠지더라. 10년으로 가면 거의 확실하게 빠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차트를 보여드린 거죠. 그렇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뭐 올해도 미국장 더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미국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PER이 24배가 20배고 25배가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으로 리밸런싱 할 때다. 또는 중국으로 리밸런싱을 좀 하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 이맘때쯤 우리 김 작가 TV에 와가지고 전체 자산이 100이 있으면 한 80원 미국에 넣고요. 20원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랬죠. 네, 그렇게 양매수 전략이라고 제가 그때 가르쳐드리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은 한 70 정도로 줄이고 이제 그 MSCI H월드 지수의 미국 비중이 7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중립으로 가면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한국 또는 중국 같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비중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행 거죠. 자, 지금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 말씀해 주신 근거 중 하나가 아무래도 싸다는 것도 있겠죠? 싸기도 싸지만 실적 전망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환율에서 돈 못 벌면 그건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환율에서 돈 못 버는 수출 기업들은 좀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업황을 타서 국제 유가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그런 일부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이 환율에서 돈을 못 버는 수출 기업. 이건 상장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환율. 거의 외환위기 환율이잖아요. 옛날 우리 환율로 따지자면. 그렇죠. 금융위기 환율인데 여기서 이익을 못 낸다. 금리가 그러면 뭐 그때처럼 7, 8%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 금리 3%고 올해 저는 한 2.5까지 보는데 금리도 낮고 뭐 유가가 비싸냐 하면 얼마 전 우크라이나 때 전쟁 때 130불이 지금 70불인데 이렇게까지 유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낮고 뭐 죄다 경제 여건이 다 좋아져 있는데도 이익을 못 낸다.
특히 내수도 아니고 수출 기업이 그건 진짜 문제다. 그런 기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엄령 사태가 그렇죠. 그 사건 자체는 어느 정도 잘 정리되었지만 아직 탄핵 정부 이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도 해외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 있지 않나요? 예, 그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작년에는 미국 주식 확대 의견이었다면 올해는 미국 주식 중립 정도로 보는 이유가 아직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환율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환율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수출 기업은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수급은 안 좋겠죠. 아예 국내 주식 팔아서 해외 주식 살아가는데 주식이 뭐 되겠어요? 그러나 나가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다 보면 외국인이 돌아오겠죠. 그게 이제 언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뭐 벌써 돌아왔다라고 나팔 부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우리가 지나가 봐야 하는 거고 뭐 당장 한두 주로 외국인이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만 우리가 올해 그래도 이제 장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지금 한 14%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제 최근에 발표됐던 10월 달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13% 깨진 상황이고 연말 두 달 사이에 더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2% 돼 있을 거라고요. 그죠? 12%도 깨졌을 수 있죠. 그러면 12%에 15% 사이면 3% 정도 벌어진 거니까 이거는 리밸런싱이 들어올 수도 있다. 최대 30조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이니까 적어도 연금은 팔진 않는다. 좀 사줄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죠. 그래서 수급 면에서 외국인 수급은 뭐 여전히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난리가 날 테니까 그건 모르겠고 적어도 국내 수급에서는 그 국내 개인 투자자 나가는 거는 저는 상수로 보고요. 그렇지만 연금은 들어온다. 조금이라도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그래도 작년처럼 수급이 다 펑크 난 것보단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LG CNS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또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뭐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수급이 낫지 않냐. 작년보다 올해 상장은 더 줄지 않겠냐. 작년에 백 선생님 기업도 들어오고 뭐 되게 많은 그 상장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LG CNS 말고 뭐 그렇게 특별히 안 보이니까 이것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왜 들어오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주 LG 디스카운트 요인 아니냐. 이렇게 계열 그 사내의 그룹 내에 어떤 좀 매출 비중이 큰 건 결국 더블 카운팅 이슈가 좀 생기니까 자회사 뭐 분할 상장이랑 사실 구조 자체가 아주 크게 다르다고 보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가총액만 커지는. 그러니까 물론 오너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저 정도 되는 6조 정도 되는 저기 이제 또 들어와서 따상을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IPO 시장이 좀 더 얼어붙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또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빨려나가는 물량들까지 감안하면 수급은 아직은 좋지는 않다. 좋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아까 전에 수출 좋다고 말씀드린 정보통신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화학이랑 조선이었는데 반도체 주가는 연일 부진한 흐름이란 말이죠. 이거 언제 회복되는 거죠? 아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좀 뭐 위안이 되는 거는 반도체 가격에 먼저 움직이는 게 결국 구리값인데 왜냐하면 구리가 이 앞에 뭐 노트북이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카메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리값이 좀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게 전자제품의 전방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걸로 느껴져서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좀 떨어졌어요. 사실 구리값이. 네, 그래서 당장 뭐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환율 때문에 더 많이 버는 이런 효과로 또 우리가 가격 경쟁에선 우리는 안 진다. 이 환율에서는. 이런 거 속에서 뭐 창신 메모리 뛰어든다 그러지만 치킨 게임 한번 해봤어를 부를 수 있는 능력들은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저는 뭐 경쟁력 측면에서 거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걱정은 이제 HBM이지 뭐 그 값싼 그런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환율 같아요. 올해는 삼성전자 좀 괜찮을까요? 저도 주주인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49,900원 될 때 저 개인 계좌, 연금 계좌로 샀는데 ISA 계좌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샀는데 재미가 없네요. 자, 아까 조선도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과 인도 등에서 조선 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이 이어진다고 트럼프도 한국이 조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조선 회사가 근데 셋 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빅3가 일단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증자를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인수하면서 그죠? 그래서 물량이 너무너무 잠겨 있고 거기다가 HD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 중에 제일 많이 상장시킨 이번에 뭐 엔진 정말 좀 너무 상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회사 이익이 진짜 이 회사 이익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쪼개기 상장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당장 구글이 유튜브 상장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유튜브 그냥 딱 구글 하나. 거기다가 삼성중공업은 아시는 것처럼 누적 적자가 10조인가 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아무리 돈 벌어봐야 배당 못 주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적자 났던 거 메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되게 좋아진다라는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세 회사 모두 이게 그 기분만 좋지 그런 거죠.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기분은 좋지만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러고 뭐 트럼프도 구애를 한다니까 좋은데 기업이 좋아진 거랑 내 주가랑 뭔 상관이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문제가 여기 다 겹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실적 전망이 좋고 뭐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잘 돼서 매출이 늘었어요 하면 와 하고 주가가 오르는 건 관성이지 왜 오르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을 얼마 받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은 얼마 해줬어? 뭐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그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있잖아요. LG CNS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 오게 됐지만 우리가 좋은 회사가 들어와서 시장이 커지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상장을 분할을 그렇게 미워해?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댓글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오너님은 좋으시지만 우리 주주들은 뭐가 좋은데요? 기분 좋은 거 말고 이익이 뭔데요? 테마가 붙어서 가는 거 말고 그거는 수급이 근데 그분들이 언제 차에서 내리실지 모르는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테마로 불 붙었는데 누가 앞장서고 깃발 들어놓고 자기가 먼저 내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만성적인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업종이 조선이라서 물론 뭐 증자 그렇게 해서 살린 걸 갖고 뭐라 그러면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주주 입장에서는 피를 흘린 사건들이잖아요. 증자를 그렇게 많이 하면. 그래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전체 기업의 이익이 늘면 배당 성향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냥 배당 성향 우리나라 20%에서 25% 사이로 그냥 19,000년 가는 나라니까 이 정도 배당 성향으로 가다 보면 뭐 배당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는 배당 수익률도 좋고 하니까 그냥 한국 주식이 그래서 전체로 보면 싸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디 사이트에서 뭐 분기 영업이익 시가총액 22기업들 분기 영업이익 현황판 비슷한 걸 만들어서 돌리던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딱 이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잘 나지만 PBR이 1배 혹은 0.1배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절반. 나머지 이익은 거의 흑자도 못 나고 비리비리한데 PBR은 20배, 30배짜리 절반. 딱 그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한국은. 시가총액 상위 22기업 딱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 주자가 LG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전자지. 이익 사이즈로 보면 뭐 상대가 안 되는데 시가총액 3위잖아요. 모 회사는. 이번에 뭐 적자까지 나오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성장성에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복권 주식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저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별 종목 투자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권을 끌고 갔는데 꽝이면 우리 2023년 8월 이후에 2차 전지 주식들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요. 봤죠. 그때 8월 7일인가 6일날 선수들이 딱 주식시장에서 내리는 걸 보면서 그날 거래 터지는 건 무서웠잖아요.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인가 절반을 그 몇 종목이 차지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선수가 내렸다라고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선수가 깃발 들고 계시던 선수님이 미리 내리시는 걸 볼 때 뒷북을 친 사람들은 큰 손실이 나는데 저희 펀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그때 같이 못 내리면 저희도 펀드가 큰일 나니까 결국 저희는 인덱스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덱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조선, 뭐 화학도 여기에 뭐 반도체에 정보통신기기 이런 쪽이 다 좋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좋은 정유와 2차 전지가 있지만 그 두 업종은 우산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종들은 안 좋지만 그래도 13대 주력 수출 산업 중에서 그래도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좋게 본다라는 건 그쪽 섹터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시장 전체에서 근데 그 섹터가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압도적이니까 시장 전체의 이익은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 전체의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금리 인하되는데 또 배당 수익률과 국채금리 사이의 역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자, 그럼 한국과 미국 주식 올해 유망 섹터 어디가 어떤 주식 좀 사야 될까요? 아유 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선을 좋아하는데 조선도 그냥 ETF로 사요 저는. 그래서 조선 ETF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 이걸 사. 이건 어때? 그건 이런 게 너무 많다 나는.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전체 시장 전체 ETF를 사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섹터 ETF 사자. 섹터라면 조선 섹터 ETF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반도체 섹터 ETF도 나빠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라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 바이오 헬스도 좋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ETF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하는 그 우리나라 ETF 중에서는 코스피 200 ETF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수출 관련 대형주 ETF가 올해는 좋아 보인다. 그러면 코스피가 작년 연말 2399인가 그랬는데 그거보다 올해 낮게 끝나겠냐? 그러면 아까 미국은 올해 역사적인 평균 주가 상승률 6에서 7%가 적정인 것 같아요. 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PR이 여기서 더 오르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기대해요. 라고 한 것보다 한국이 더 수익이 잘 나지 않겠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미국 8, 중국 2 이걸 추천했다면 올해는 미국 7, 한국, 중국 3 정도. 지금 미국이 이미지 나온 곳이 여기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위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 꼭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또 그 썸네일을 홍 박사 저 미국 주식 미래 없어 이렇게 하실까 봐. 많이 조심하시네요. 아니 그게 그래서 몇 군데 안 가게 됐다니까. 내가 마상을 입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향후 5년 미국 주식 시장 기대 수익률 눈높이 낮춰야 정도가 제 썸네일로 맞지 않냐. 좋은 차트 가져왔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